지난달 정말 전 국민을 경악해 했던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피의자, 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PC방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던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김성수 씨가 처음에 이제 체포됐을 때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랬죠. 혹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랬었죠. 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달에 치료감호로 이송됐었죠. 네. 그런데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의 정신감정 결과 끝에 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였습니다. 네. 네,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 그 당시에 뭐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네. 사건 당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는 네. 치료 경과들을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는 있지 않았다라면서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자, 관련해서요. 당시에 치료 감호소로 이동하는 김성수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김주환 위원님, 지금은 치료 감호소에 있던 피의자 김성수,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해당 경찰서인 강서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해서 아하.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의를 댈 거를 조사를 할 것이고요. 네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요, 그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경찰관이 칼을 휘두를 때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강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네. 그 테이저건을 결국 맞고 그 검거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정신미약, 쉽게 말해서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는 해리성 장애라고 보통 의학적으로 용어를 합니다. 네. 근데 해리성 장애의 특징은 네. 자신이 당시에 했던 내용을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아하. 그 예를 들면은 네. 2016년도 그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던 네. 강남역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그 피의자 김 씨가 살해한 후에 똑같은 옷, 쉽게 말해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또 피가 묻은 범행 도구 들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하하.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 됐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네. 30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죠. 아하. 그 이유는 바로 범행 당시의 일을 그 이후에 기억을 못한다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네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심신미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적 여론이 많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행위를 보고 이제 판단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할 정도로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 그럼 행위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요, 이번 정신감정에 김동철 교수님, 네. 정신과 전문의 7명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심리 전문가와 네. 정신과 전문의 7명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치 면담은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행동 관찰도 했었고, 아하. 그리고 또 각종 심리 검사라든지 정신과 검사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울증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는 뭐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해리성 장애와 같은 그런 검사도 했습니다. 아하. 해리성 장애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네. 사실은 우울증 문제만 가지고 네.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법무부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아하.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유족 측은요, 당시 현장에 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 보이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나. 최단비 변호사님, 유족들이 당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먼저 이 CCTV가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CCTV를 보면 그 사건 당시에 김 씨의 동생이 그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김성수 씨의 살인을 도왔다 이런 주장인데 팔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아들이 키가 193cm의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고 네. 범도 유단자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에 뒤에서 이렇게 팔을 잡거나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도 이 살인의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경찰은, 그런데 앞서 경찰은요, 김주환 의원님, 동생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봤지만 공범이 아니라고 일단 잠정 결론 내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그 유족 측하고 네. 그 경찰 측하고 약간 얘기가 틀립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네. 그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흉기로. 예, 흉기로 칼을 찌를 때 과연 팔을 잡고 있었느냐, 네. 안 잡고 있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아하. 근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팔을 잡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때는 그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칼로 찌를 때, 네. 흉기를 찌를 때 결국은 그 팔을 잡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네. 그 당시 CCTV 장면이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촬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보통적으로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면요. 네.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분을 폭행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4가지 내지 5가지 이상의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당신은 형의 폭행할 때 형을 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거고요. 아하, 네. 그 다음에 형이 미리 칼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형이 폭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네. 라는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아하.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 그 보통 보면은 약 신뢰성이 85% 정도 이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로서는 아직 이제 분석 중이기 때문에 네네. 결과가 저희한테 경찰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네. 경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나온 이상 일단 앞으로 수사가 박차를 가할 텐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의 어떤 주안점은 동생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도 쏠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성수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김성수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책임 감경의 여지는 적어졌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지금 살인죄이고 살인죄의 범행이 굉장히 좀 잔혹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 기준에 따라서도 좀 중형이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은 김성수 씨의 동생에 대해서 공동폭행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변호인은 지금 살인의 공범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 단계에서 동생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도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동생에 대한 혐의가 달라질지 여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주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하, 네. 이 김성수 씨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봤을 그런 상황 관련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후 시간에 정차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던 운전자의 눈에 뭔가가 들어오는데요. 네. 이 횡단보도 쪽에 떨어진 한 물체였습니다. 아하. 그 물건으로 슬그머니 다가가서 차를 타고 그 물건을 줍는데 확인해 보니 손가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손가방을 열어본 운전자, 네. 순간 그때부터 이 남성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아니, 대체 손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고심이 시작됐을까요? 네, 그 손가방 안에는요, 무려 5,800여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깜놀했겠네요, 깜놀. 네. 5만 원 걸 다발로 된 5,800여만 원이
손가방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주환 의원님,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고 이 돈이 왜 길바닥에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을까요? 당시에 돈 가방을 주인은 네. 그 자동차를 사려고 은행에서 네. 현금으로 찾았다고 그럽니다. 와. 그런데 보통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요. 네. 그 자동차 본네트 위에다 아니면 자동차 위에다가 네. 올려놓고 키를 시동 걸고 찾아봐야지 뭐 하다 보니까 출발합니다. 저도 네. 가끔 그래갖고 혼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출발한 뒤에 자동차에 있던 가방이 떨어졌겠죠. 그 뒤에 오던 다른 분들이 이제 보고 네. 가방이 떨어져 있네. 혹시나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네.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제 사람이 이제 물건을 보고 나니까 이제 견물생심이 돼서 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경찰이요, 이 돈을 잃어버리신 분이 이제 경찰에 애가 탔을 거 아니에요? 돈 좀 찾아주세요 하는데요. 경찰이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요.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대요. 그런데 무려 엿새간의 추적 끝에, 김동철 교수님, 엿새간의 추적 끝에 이 돈을 찾긴 찾았는데 이 돈을 주우신 분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6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갖고 있다가 어쨌거나 이제 잡혔죠. 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앵커님께서도 만약에 네. 정말 이런 돈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상황에 네. 어두운데 뭐 CCTV도 없는데 네. 내가 하나 얻은 네.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됐다면 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네. 아니, 상당히 아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네. 이게 사람의 선택 심리에 관계된 겁니다. 아하. 이 선택 심리가 사람들은 항상 OX 두 가지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세모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아하. 세모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OX를 선택을 하는데 이 OX가 자신의 삶의 어떤 질적인 모습들로 갈 수 있을까 아하. 아니면 못 갈까를 두 가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학습을 통해서 네. 내가 만약에 이랬을 때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학습이 돼 있었다면 네. 6일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이 엿새간에 추적을 했는데 대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은 거예요? 이 경찰이 그러니까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이 일대 CCTV 영상 50여 곳을 분석한 끝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돈을 자신의 돈처럼 잃어버리신 분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경찰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가서 이제 그분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준 큰 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답니다. 경찰 얘기가. 그래서 피해품 그 돈을요 모두 회수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엿새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만 쳐다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푼도 안 썼나 봐요. 하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근데 형사처분이 불가피하다. 아니 한 푼도 안 썼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주인이 의도치 않게 이것을 뭐 잃어버리거나 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아직 다른 사람의 것은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지금 차량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길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주워서 자기가 영득해야 되는데 6일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아하. 만약에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었으면 좀 애매합니다. 근데 6일을 자기 집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는 영득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아무리 안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 거죠. 네. 다만 정말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요소로 작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돈을 준 순간 정말 고심하지 않고 곧바로 지구대 파출소로 갔어야만 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바로 신고했으면 우리 법에서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은 이 습득자 같은 경우는 그 총 금액의 5%에서 20%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다 이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걸 바로 신고했으면은 고민도 안 하고 사례금도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형제가 네.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두 형제가 사이가 네네, 좋았는데,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 사이가 좋았는데 금덩어리가 있고 서로 이제 상대방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시기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견물생심인 것 같은데 네. 유혹에 빠지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금 전에
돈가방이 든 이 돈다발 보여드렸죠. 5만 원권이 1,164매. 근데 저 5,500만 원 원래 경찰이 저거 이 해놓은 사진에 나온 액수를 저희가 그냥 적은 건데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원래는 저게 5,800이에요. 1,164 곱하기 5 하니까 5,800인데 경찰분이 잘못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800 그리고 10,000원권 석장, 5,000원 석장, 1,000원권 넉장 그래서 5,824만 9,000원이 떡하니 손가락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자동차를 사려고 와 부러워요. 현금으로 자동차 사는 거 부럽습니다. 자동차 사려고 이 모아놨던 돈을 손가방을 잃어버리셨으니 얼마나 애가 타셨을 거예요. 어쨌든 딱 교훈은 이겁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즉 주운 돈은 즉시 주저하지 말고 갖다 주셔야 됩니다. 지구대에 파출소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액을 발견하신 분 또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거액을 발견하신 분이 또 있는데요. 사례가 좀 달라요. 아하. 지난 8일 오전 5시 20분경이었습니다. 네. 거리를 청소하시던 환경미화원이 계셨는데 아하. 그 전날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오면 낙엽도 붙어 있고 막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붙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질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예요. 네, 비질을 하는데 흰색 봉투가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 차례 비질을 하다가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셨어요. 아하. 근데 이게 비질을 하면서 찢어졌는데 보니까 그 봉투 안에 5만 원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보셨더니 그 안에 무려 5만 원권 다발로 1,06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분도 깜놀하셨겠네요. 너무 진짜. 깜짝 놀라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은 그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찾아가서 이 돈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야,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정말로 극명하게 조금 전의 사례와 극명하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사례인데 홍순비라는 그러면 대체 그 돈은 그 길바닥에 물 젖어서 전날 비가 와서 젖어있던 바닥에 왜 돈은 거기에 떨어져 있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주인을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네. 이 주인이 원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놨다가 아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분도 참 사연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오를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차를 타다가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아, 김주환 의원님하고 약간 비슷하죠. 네.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제입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인근에 뭐 CCTV까지 뭐 다 확인을 해봤지만 온종일 찾을 수 없어서 세상에.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아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진짜 이 1,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앞서 5,800도 큰 돈이지만 잃어버리신 분은 심지어 그리고 대출금 갚으려고 또 했잖아요. 사연이 있는 돈이에요,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연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꼬깃꼬깃 모아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심리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이 클 텐데 맞아요. 이 박탈감이 얼마나 크냐면 네. 만약에 10년 전에 잊어먹었는데 내가 찾지 못했다. 자,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례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뭐 되게 오래된 일이죠. 네. 오래전에 뭔가를 했다가 잊어버리셨는데 그걸로 화병이 생겨서 결국은 큰 병을 얻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하. 자, 한번 본인이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 그리고 네. 트라우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는 만약 이걸 주었다면 일단은 좌우를 살펴봤을 것 같아요. CCTV 있는 거 좀 살펴봤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30년 전에 CCTV도 없었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시장을 가시는데 돈다발을 발견하시는데 당시 1,000만 원을 현금을 발견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이 누구 돈인가 딱 봤더니 그 돈다발을 이렇게 띠 같은 걸로 하잖아요. 거기 네. 은행에 딱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딱 가서 이제 주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사업자금 쓰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줬는데 그 사람이 네. 감사하다고 이제 사례했는데 사용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 법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해도 이분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 왜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원이 네. 청소를 하다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했어요. 아, 맞아요. 네네네. 그게 뉴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거를 신고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사례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이분은 선한 의도에서 뭐 사례금을 청구하지 않으셨는데 아하. 법적으로 청구해도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정말로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네. 표창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환경미화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셨대요. 세상에. 그 전에도 왜 이거 사례금을 거부를 하셨냐면 대출금을 갚으려는 그 사람은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례를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통장이랑
돈을 네.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돌려주셨대요. 근데 그게 그냥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닌 분입니다. 네. 정말로 정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변에 역시 많다는 게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리신 분 입장을 한번 따져볼까요? 김동철 교수님 네.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정말 캄캄할 건 뭐 이루 말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사실 저도 제 와이프가 첫 월급을 타서 네. 버스에서 잊어버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하하. 자,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는 오늘 거죠. 가족사가 많이 나오네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에 대한 어떻게 노력을 했던 대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오랜 기억 속에 아마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주환 의원님 정말 이분은 이 자제분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시는 아빠, 가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한사코 사례금을 사양했으면 이분이 소속된 어떤 구청이랄지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의 경찰서장님 명의로 아. 감사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예, 경우는 예. 여러 번이니까 아마 지방경찰청에서도 그 네. 감사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잘 보면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이웃에는 그 보이지 않게 선의를 행하는 맞아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박한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갑을 찾았다, 돈을 찾았다, 하다못해 휴대폰을 찾았다 그래서 네. 카드를 찾았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절대로 사용 안 하십니다. 아. 의외로 잃어버리는 만큼 찾는 분도 많다는 거. 우리 세상은 아직도 훈훈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으신 얘기인데 이런 미담들이 자꾸 알려지면 공감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인간들이. 이 공감 능력들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이 미담 자체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간접 효과가 직접 자기에 대한 직접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이런 미담은 정말 많이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누리꾼들도 이 사연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누리꾼 의견도 보니까 당연한 일이라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맞아요. 하죠. 쉽지 않아요, 진짜. 복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이런 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받고 갑니다. 아. 저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 그리고 네.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선행이 있기에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돌아봅니다. 라는 이거 글까지. 마지막은 저한테 하는 저기 의견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앞서 우리 김동철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를 통해서 이 부부간의 사연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것도 재밌는 이 사건인데요. 네.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고 다 좋았는데 네. 이 남자가 좀 약간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좀 결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계속 바람 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안심을 시켜줍니다. 나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어? 그러니까 믿게 좀 보여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각서라도 써줄게. 각서를 써준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한 번만 내가 한눈을 펴서 만약에 걸리면은 당신에게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고 쓴 거예요. 아마 이 여자분이 좀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자가 각서를 받고 이제 좀 안심이 됐겠죠. 그리고 네.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하.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각서 크게 썼네요. 각서를 하늘을 밝혀준 청바지 이렇게 딱 받은 네. 거예요. 잘 보이고 네. 간직하고 있었죠. 근데 이 남편이 직장의 여성과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네.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이혼하나 잘 됐다 해서 맞소송 반소를 했거든요.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아니, 뭘 잘했다고 방귀 성낸다고 맞소송을 해요. 자, 그러면 대체 이 법정 대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혼 소송 관련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남편과 아내 일단 둘 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법원은 그냥 둘 다 원하세요? 그럼 이혼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 이혼이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아내도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도 이혼을 청구했잖아요. 네네. 그럼 둘 중에 누구의 이혼을 받아줄지를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저 사례만 놓고 단편적으로 보면 아내는 아마 남편이 바람을 폈다. 즉 외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해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아마 나도 잘못했지만 뭐 많아요 이혼할 때 뭐 당신도 뭐 밥을 안 해줬네 뭐 애들을 잘못 키웠네 네.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위자료에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느냐 네. 법원은 당연히 네. 아내의 이혼을 받아주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허허. 아내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만 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재산을 앞서 각서에 재산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는데 이 각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사실 뭐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보다는 네. 이 재산 문제, 각서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상당히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 명의의 그 재산을 재산분할 달라고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이때 각서를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네. 판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남편이 결혼 전에 재산을 다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재산분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네. 그때 남편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네. 이건 결혼 전에 작성을 한 거고 미리 작성한 거고 그리고 재산분할 포기한 거기 때문에 네. 각서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러므로 네. 재산분할 반은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아하. 정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을 너무 잘해요. 예고편을 쫙 해주십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 저희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네. 이 남편이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때 각서요. 나 그냥 홧김에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네. 홧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각서는. 자, 아하. 그때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거나 네. 본인에 대한 반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서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지필로 네. 쓰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꼭 아하.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서의 의미를 쓰는데 네. 그때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이 각서가 상당히 미묘한 게 네. 뭔가 문서가 돼서 제3자가 동생을 하고 네.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의 압박이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면 괜찮은데 네. 면 대 면으로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네.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 아하. 아내가 실수를 한 거는 네. 그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때만 믿고 아하. 각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이혼 관련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 이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서도 보셨지만 아내분은 보세요 판사님 각서 썼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아니에요. 그거 홧김에 쓴 거예요. 혼인 전에 쓴 거예요. 무효합니다라고 팽팽히 맞서는데 자 이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아내 측의 논리, 아내 측은 어떤 논리를 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아내 측이 사실은 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땐 좀 불리한데 어허. 제가 만약에 변론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미 각서를 썼다. 네. 그러면 결혼 전부터 바람기가 다분한 거예요. 아하. 보통 연애할 땐 눈에 뭐가 씌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한 번 걸렸던 전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결혼해서 처음 걸렸지만 그전에도 아내 몰래 이미 많은 바람을 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즉 소위 상습자라는 거죠. 네. 상습 바람자. 그렇기 때문에 상습 바람자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많이 산정을 해달라.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하. 두 번째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주장을 할 때 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아하. 기여도를 판단을 하는데 네. 바람은 공짜로 피는 게 아닙니다. 아하. 정신적으로만 피지 못해요. 네. 여자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놀러도 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읽어야 되는 재산을 남자가 까먹은 거잖아요. 그럼 몇 명의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습 바람자 같은 네. 경우에는 최소한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아하. 이 재산을 감축시켰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적극 주장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상습 바람자 어휘가 등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주장을 만약 편다면 남편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이 속이 시원하게 변론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법적으로는 좀 무리한 주장이에요. 아. 왜냐하면 우리 법이 위자료와 재산분을 엄연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위자료를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위자료보다 2천원,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재산은 그야말로 기여도에다 나누는 거예요. 기여도. 아. 우리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 중간중간에 미리 재산 분할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미 이혼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내일 그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가자. 네.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의 기호를 판단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포기가 네.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법원 가서도 조정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 상당히 아내한테 포기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경우에 유효하지. 이거는 미리 아니 재산이 얼마 생길지도 모르고 기여도가 얼마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비록 남편이 잘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같이 사고 열심히 일한 거는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 변호사님 말씀은 속은 시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제 말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혼인 전에 썼던 포기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그럼 두 사람이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원할 텐데 남편이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재산 재산 분할을 그러면 산정하는 기준은 대체 뭘 될 수가 있습니까? 재산 잣대를.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하는 거죠. 기여도. 이 재산을 누가 노력해서 기여해서 만들었느냐. 그거 평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법원에서는 만약에 결혼 후에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가정 살림 잘했다. 그러면 아내 같은 경우에 내조의 기여도를 40에서 50%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 생활 20년, 30년 황혼 부부 같은 경우에 거의 5대5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전에 원래 있었던 재산, 네네. 원래 남편이 부자다, 네. 아니면 아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상속받았다. 네. 이 경우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거의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가 거의 없는데 아하. 이 경우에도 결혼 기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아하. 들어서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거나 결혼 전 재산이라도 한 결혼 기간이 한 10년, 20년 되면은 네. 한 20에서 30% 정도 유지 권리 기여도를 인정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재산 분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책성하고 상관없이 순수히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이 주부님 또 여성분들 또 분통 터지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체 남편이 바람 피면 재산 포기한다 각서 써도 암만 써도 효력 없다면 대체 이거 약속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먼저 바람기 있는 남자친구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 그럼 이제 걷어서 살아야 되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럼 이런 각서 같은 거 쓰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하. 증여를 받으십시오. 증여. 예, 법상으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가 있어요. 네. 남편한테 집은 나눠달라 나한테 네. 아니면 뭐 집 나눠달라 이렇게 해서 먼저 증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남편이 증여를 안 해준다 아니면 우리 남편은 바람도 피는데 증여해줄 돈도 없다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각서가 아니에요. 진술서 같은 거죠. 네.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바람을 폈고 잘못을 인정한다. 그거를 이제 따박따박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박따박 잘 남편이 훔쳐가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하세요. 아하.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냥 내가 주장을 할 때는 이게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순간에 그걸 다 열어서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람을 펴왔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증거로 쓰셔서 위자료를 높이시는 게 아하. 유일한 방법입니다. 씁쓸하긴 해요. 왜냐하면 김동철 교수님 이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정말 이렇게까지 사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또 경고를 해주시네요.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뭐 윗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기에 이제 이런 바람 피는 건 절대 고쳐지지도 않고 아하. 그리고 내버려 남주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버려 남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다 이혼을 해야 된다. 아하. 뭐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강력한 인지학습 치료. 자, 네. 이게 뭐냐? 강력한 공포를 주는 거죠. 아하. 아주 무서운 공포를 주거나 네. 사례를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정말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주시면 네. 조금 보완이 되실 겁니다. 왠지 갑자기 문득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제목이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경찰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도움이 절실한 순간 해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오전 지하철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면 왼쪽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스르르 쓰러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시민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네. 또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때요. 네. 지금 저 반대편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한 남성이 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 어허. 어르신에게 다가갑니다. 어허. 119에 신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열차에서 내려서 네. 저 어르신을 승강장에 우선 눕힙니다. 세상에 몸이 축 늘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셔츠 단추와 벨트를 풀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심폐소생술까지 하는데 네.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1, 2분 있다가 어르신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하.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주변의 사람들은 저 어르신 곁을 떠나지 않고 있죠. 네. 이제 잠시- 119 오네요, 네네. 네, 이제 아하.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네. 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천만다행이네요. 다행히도 또 영무원이 이 휠체어까지 가져와서 저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데 네. 그제서야 이 남성 다시 여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서야 좀 다리도 이렇게 한번 무릎도 굽혔다 폈다 해보고 정말 그 아찔했던 순간을 조금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저 모습 보고요, 김주환 의원님, 저는 처음에 CCTV가 있길래 버스 내부인 줄 알았더니 요즘 지하철 내부에도 CCTV가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 지하철 내부에도 그 성추행 관련 사건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또 절도 예방을 위해서라도 네. CCTV가 뭐 입구부터 지하철 내까지 모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하. 버스 안에도 돼 있고 기차 안에도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로 저 상황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어떤 긴박한 순간이었고 또 어떤 이 긴박한 대응이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눈에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정말로 큰 도움을 주셨던 경찰분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혼자서 옮기려고 하니까 축 늘어지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시민의 도움을 좀 받고 이제 내리니까 완전히 숨도 뭉쳐있는 상태고 얼굴도 그냥 핏기 하나도 없고 숨도 쉬지도 않고 해서 전혀 의식이 없고 굉장히 위급한 몇 분, 몇 초가 위급한 것 같더라고요. 한 1분여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렁절렁 흐르시더라고요. 정말 1분 정도 심폐소생술, 우리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위급한 순간 골든타임을 정말 절실하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개포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김종철 3팀장님, 이 간부급이에요. 3팀장님. 정말로 큰일 해주셨는데 만약 저때 김동철 교수님 저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냥 이 승객분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었다면 큰 일을 맞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저런 상황이 되면 그 젊은 사람들처럼 이게 금방 회복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네. 근육 경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상당히 김종철 팀장님께서 상당히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사실 그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항상 이제 예방 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모든 시민들이 안전 요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하철 내에 이런 이제 구급 환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심폐소생 기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일어난다면 모든 시민들이 아마 이렇게 안전요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